20억. 그러니까 자기가 총 수익금액, 그러니까 경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하면 빠지잖아요. 그죠? 뭐, 어째 임대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고, 빠져야 되는데, 20억.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최고 수익이 이제 올해 또 작년 38%에서 40%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임세 포함하면 44%인데, 이제 경비,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 여러 가지 빼고, 그러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니까 실제 수익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친구가 매출률 한 10억이 전체 다 거의 한 10억 5천 정도 추징이 된 결과가 나왔는데, 고발도 되고 5기상 또 고발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현금 영수증 미만에 과태료가 50%죠. 그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에서 그 정도 추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기상이니까 국세청에 반드시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막았는데, 일단 고발 안 되는 거 막았는데 또 올려내서 또 올라갔다 해서 제가 좀 힘들게 했는데 뭐 삐쳐 나지 않죠. 왜냐면 세금 자체가 너무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근데 고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형사 문제가 되고, 그것도 변호사 비용만 해도 제가 아는 친구도 한 1억 써가지고 그 결국은 집행유예 받았지만, 그것도 그 친구가 세금을 한 세무서가 한 30억 낸 친구인데 세금 다 내고, 또 변호사 비용 그때 한 1억 쓰고, 그나마 잘 스마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주식 양도, 뭐 주식도 혹시 뭐 관련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주식에 대해서 16억을 조세 포탈로 해서 고발이 됐는데, 그 사람은 징역 5년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CJ 이재용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 조세 포탈했다는데, 아마 그 사람의 어떤 16억에 대한 지금 우리 국세청 고발에 따른 그 실형이 5년이라면 이재용 CJ 회장은 한 500년은 실형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어쨌든 좀 잘못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도 뭐 3년 실형 받고 또 감형도 되고 했는데, 어쨌든 일반 우리 서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고액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은 거의 그 교도소 담장 위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밑에 조세 회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좋으면 이게 절세가 되고, 결과가 나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조세 회피라는 일종의 절세 쪽을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자칫하면 이제 탈세가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세법으로 계속 여러 가지 또 신설 해서 탈세를 없애는 그런 입법 과정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절세 관련돼서는 정빙을 철저히,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친구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도 좀 들은 풍으로 있으니까 뭔가 배금을 지불하는데 금융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업체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제 이 세무공무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개설했는데 돈을 주는 A는 집이 부산 해운대에 있고, 또 돈을 받는 B는 만약에 그 부산역이라 하면, 이 친구는 자기가 있는 해운대에서 통장을 다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는 B라는 사람은 부산역에 있으면 그쪽에 은행 계좌 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해운대에 있느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부터 다 따져서 추적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는 어딘가 모르게 조사하면 나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일단 중요해요. 물론 여기는 뭐 나름대로 다 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한다지만, 또 실제로 필드에서 부딪히다 보면 납세자,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들 이 또 세금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거래에 대한 결과는 또 세금 문제인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신사동에 123억짜리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어요. 판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중개수수료를 뭐 0.9%인가 5%인가 몇 프로죠?
0.9%를 일단 중개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컨설팅 피로 5억 5천을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어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5억 5천에 대해서 인정을 세금 신고할 때 5억 5천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뭐 아마 많이 접하실 텐데 그게 결국 처음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매도자의 그 세무사가 그 우리 현직 출신이 아닌데 뭐 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바보같이 그걸 우리 국세청에 질의 회신을 했어요. 이 5억 5천이라는 이 컨설팅 비용이 그쪽 매도할 물건에 대한 주변 인근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 5억 5천을 줬는데, 이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을 내렸는데, 바로 회신이 오기를 비용은 인정 안 된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나름대로 촉이 있어서 그쪽 이제 중개하시는 분한테 제가 상담을 듣고, 또 우리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콜센터 그쪽 담당자를 제가 찾았어요. 이제 제 후배던데, 그러니까 국립세무대학 졸업생이 5,100명입니다. 이제 관세청에 1,600명, 100명, 3,500명이 일단 현직에 있었고, 물론 또 개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한 세무사 한 1, 20명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 후배한테 연락을 했더니, 금방 결제가 났는데 안 되는 걸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전화하지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그쪽 매도자 세무사가 질의를 사실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에 반영되는 경비라는 것은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컨설팅 비용만 인정이 되고, 그 외에 뭐 주변 시세라든지 상황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그 중개 법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그쪽 다 그 세무서 담당 계장과장 서장까지 다 만나고 해서 오케이 됐다가 결제 다 났다가 나중에 인터넷 딱 우리 국세청 질의에 계신 내용 조회해 보니까 안 된다는 답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인정 안 되는 거 분복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또 질의 이제 요 내용을 질의를 또 2번을 해서 한 번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2번을 넣어서 되는 쪽도 받아내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과정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잘 못하면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고 고생하고 자칫하다가는 또 결과까지도 안 나오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전문가 영역이니까 전문가에 믿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전문가들에게 믿고 맡기듯이 어쨌든 세무 영역은 결국 전문가에게, 너도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칫하면 또 가산세 이런 문제가 워낙 이게 뭐 실무불정실만 해도 뭐 40%라든지 또 납부불정실 한 만분에서 매일 붙게 되고 불리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상담. 그러니까 세금을 절대로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자산가들 만나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금액인데요. 이걸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넘기느냐 아니면 부동산으로 주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딱 요 내용이 이제 좋은 게요. 똑같은 400억인데 그걸 금융자산으로 줬을 때는 납부세액이 160억이 나오죠. 근데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이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70% 되죠. 4728. 그럼 그 부동산을 나중에 상속으로 자식에게 주게 되면 결국 세금이 106억이 되는데 금이 벌써 한 54억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돈이 많으면 그걸 금융자산으로 주지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으로 상속을 하면 세금 혜택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실명 채권, 이게 2008년도 IMF 기금으로 그때 한 6조 5천억 정도 그때 IMF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게 발행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400억을 나중에 상속하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비신용 채권, 그러니까 소위 묻지마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거의 뭐 국가 경제가 거의 뭐 일단 뭐 부도 난다는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IMF 기금으로 비신용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거를 사면은 상속의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회 한해서, 그 뒤에 이제 다 2세에서 1회 한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 4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자기 죽기 그때 딱 하루 전이었는데 그 비신용 채권 400조 사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 증모가 이 정도로 벌써 100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잠시만요. 근데 어떻게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산출세가 어떻게 같이 나오죠? 160억이고 아니 산출세 여기 세율 밑에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가 오타네요, 저거는. 오타. 네, 저건 오타입니다. 그렇네요. 요거는 뭐 산식 계산해보면,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요 금액이 안 나오겠죠. 이건 산수를 잘못해서. 117억인 것 같아요, 117억. 아, 죄송합니다. 네, 177억이 아니라 117억.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사례인데요. 지금 시간이 꽤 남친가요? 요거는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이게 개념이 좀 잡힐 것 같아서 뭐 10억 크지는 않지만 10억짜리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이제 돈을 보내주고 아들 명의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폭탄 맞는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들 명의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하고 다시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녀에게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는 경우인데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고 해서 부담부 증여, 뭐 나름대로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사례인데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 명의로 이제 취득을 하고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10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상가를 사는데 아들이 자기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서에서는 그냥 감접조사 금액 이상, 근데 나이별로 이제 세대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2억, 3억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데 그 금액, 감접조사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좀 뭐 나쁜 얘기지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국세 공무원들의 어떤 용돈벌이를 많이 거의 뭐 추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에 이런 자금추 조사로 세금 추징된 그 사례는 모 건설회사 회장의 아들이 그 반포 LG자의 전세를 들었는데 거의 10억 조금 넘어요. 그때 국세청에서 54명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반포 LG자의 이 아들이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해서 국세청 조사 3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금 추징이 얼마 정도, 만약에 세금 공무원이 어느 정도 추징할 수 있겠습니까?